현재 해외 관광객 중 한국가가 한국 제품들을 쓸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한국 제품을 팔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세계적으로 구하기 쉬운 지금 시점에서 도대체 어느 국가가 한국 제품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신문의 특파원 기자 하루카입니다. 28살의 여성 기자로 주로 아시아 각국의 사회 문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입 기자로 입사한 이후 이번이 제 첫 장기 해외 취재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것은 10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죠. 일본의 선선한 가을 날씨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후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3개월간 지내며 태국의 현지 상황을 취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이 낯선 날씨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 다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보이는 한국 브랜드의 간판들이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식당, 카페 등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 건물 전체가 K-뷰티 매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장은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클로즈라는 글자만이 쓰여 있었죠. 호기심에 근처 카페에 들어가 바리스타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취재하러 왔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더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콕의 주요 상권들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죠. 시암광장, 터미널 21, 엠쿼티어 등 주요 쇼핑몰을 방문할 때마다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거나 재고 부족으로 반쪽짜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소형 쇼핑몰의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직원은 제게 속삭이듯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진열된 제품들의 대부분이 2~3개월 전 물건들이에요.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태국 세관이 한국 제품들의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화장품 매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마트, K-팝 굿즈샵,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현지 대학교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한국 제품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좋아하는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수안의 말을 듣고 주변 식당가를 취재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국 식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파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이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을 찾아오시는데 이제는 재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대체할 만한 게 없다며 많이 힘들어하세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김치의 맛을 잊지 못해 태국산 김치를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한국 김치 맛이 아니다라며 실망하시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국인들의 애착이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만난 50대 여성 뿌라티입 씨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한국산 홍삼을 먹어왔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았는데 요즘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유산균만 한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단순한 물류 차질이나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고, 앞으로의 시간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방콕의 시암 지역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로 평소에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산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죠. 저기요, 혹시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질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혹시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 파는 곳이 많지 않나요? 여기는 요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녀의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평소 한국 화장품만 사용해왔는데 최근 들어 구하기가 힘들어져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애용하던 쿠션 파운데이션이 다 떨어져 가는데 대체품을 찾지 못해 걱정이라고 했죠. 혹시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과 비슷한 제품이 있을까요? 일본 화장품도 품질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립 제품들이 더 잘 맞더라고요. 도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아요. 특히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일본처럼 자국 브랜드가 훌륭한 나라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졌을까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제품이 태국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심지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태국인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위해 현지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의 최신 헤어 트렌드에 대해 물었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스타일을 요구하는 손님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 헤어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난감할 때가 많죠. 특히 염색약이나 트리트먼트 제품은 한국산을 특별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태국 사회에서 한국 제품이 단순한 소비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대학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다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저희에게 너무나 친숙해요. 옷, 음식, 화장품, 음악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 갈등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저녁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오해받는 상황들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 사회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취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국 시장에 넘쳐나는 가짜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방콕의 한 시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익숙한 한국 브랜드의 로고가 붙은 제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죠. 이건 완전히 짝퉁이에요. 현지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수파펀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국 시장에 유통되는 가짜 한국 제품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일부 기업들이 한국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과 포장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특히 라면이나 과자 같은 식품들이 심각해요. 한글로 브랜드명을 써놓고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수파펀 씨의 사무실에는 이런 위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패키지, 한글처럼 보이는 글자를 아무렇게나 써넣은 과자 봉지, 심지어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홍삼 제품을 모방한 케이스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산 홍삼을 신뢰하다 보니 이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수파펀 씨는 선반에서 소주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의 유명 소주 브랜드와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로고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예요. 최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소주의 인기가 급증했는데 이를 노린 가짜 제품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진짜인 줄 알고 구매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술들이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소비자들이 가짜 소주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겪은 사례들도 있었답니다. 이런 가짜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는 사이 또 다른 특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셀러 시장이었죠. 한국행 비자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들여와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 지하에서 만난 리셀러 피차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처럼 한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입국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한국 지인의 초청장까지 받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려. 매번 캐리어 가득 화장품과 식품을 사와서 SNS로 판매하는데 관세와 운송비를 포함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예요. 재미있는 건 이제는 관광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남은 시간에는 관광도 하고 한 번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물론이고 최소 3배는 더 벌어요. 덕분에 저는 취미로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하지만 이런 리셀러들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 세관이 개인 여행객의 물품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완나품 공항의 한 세관 직원은 익명을 요청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해요. 개인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물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류는 더욱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태국의 면세 반입 한도는 2만 바트, 한화로 약 8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요즘 한국발 입국자들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물건들을 들고 오죠. 특히 화장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두세 세트만 허용되는데 캐리어 가득 담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는 더욱 교묘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제품의 택을 모두 제거하고 포장을 뜯어서 마치 사용하던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요. 심지어 화장품 케이스에 조금씩 사용한 흔적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도 이미 이런 수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개의 같은 제품이 발견되면 바로 적발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목격한 한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세관 검사대에서 발각되어 울먹이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화장품 케이스는 새 제품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리필했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같은 제품이 20개나 있었어요. 결국 2만 바트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상업용 목적 반입 시도로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세관 직원은 식품류 반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제한이 없지만 김치나 젓갈 같은 신선식품은 검역 절차가 필요해요. 일부 여행객들은 이런 규정을 모른 채 대량으로 가져와 폐기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요즘은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20대 여성이 화장품 200개를 가져오다 적발됐어요. 친구들과 나눠서 구매한 것이라고 했지만 SNS 판매 계정이 발견되어 결국 벌금을 물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암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한국 제품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두세 배씩 올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죠. 한번 한국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뽑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위조품 시장을 키우고 암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거리로 나와 실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대학생 수리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단체 K컬처 포 피스의 대표였습니다. 수리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예쁜 화장품이나 맛있는 라면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은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였어요. K-팝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K-드라마를 보며 사랑을 배웠죠.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태국의 미래이기도 했고요. 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태관계 회복하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스탑 더 헤이트 스타트 더 러브 등의 문구들이 한글과 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한국 제품들의 빈 용기나 포장지를 피켓에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안 파라곤 앞에서 만난 대학생 타나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유산균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은 한국 라면, 저녁엔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곤 했죠. 주말이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이곳 시암으로 왔고요.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26세의 판이사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문화 교류가 끊기면서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있죠.
시위 현장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건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만난 23세의 찬타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시위는 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과도한 문화 종속이라고 비판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팬덤의 차원을 넘어선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콕 대학의 문화연구소 소장인 차이왓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이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하나의 롤모델이자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시위가 한태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콕 정치경제대학의 한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태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즉각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라삭 교수의 말에 참석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초기의 입국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지만 이후 발생한 반항 감정과 폭력 사태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들은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죠. 이런 사건들이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분석가 타나줌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젊은 층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의 열망은 결국 양국 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K컬처 스터디의 회장 라차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위해 수완나품 공항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도와주던 젊은 직원이 제가 한국 취재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말에는 관계 회복을 바라는 태국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며 취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한태 관계의 회복은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아닐까.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고 그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교류가 없어지자 태국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다른 국가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제품의 소중함을 느끼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느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쓰는 이 나라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제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듣는 글로벌 무역과 기술혁신 수업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도 이 수업이 흥미로웠지만 오늘은 특히나 인상 깊은 강의가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브랜드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대답을 했죠.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TV가 삼성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세탁기 시장에 주목하셨어요. 세탁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품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최근에는 세탁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조기 시장까지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LG전자의 히트펌프 건조기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건조기의 단점이었던 전기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스크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설치된 세트 제품의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 한국 제품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AI 기능을 탑재해 세탁물의 종류와 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건조 과정을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얼마 전 우리 집에 새로 들여놓은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생각났어요. 확실히 이전에 쓰던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거든요. 특히 건조기의 경우 겨울철에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느라 고생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깔끔하게 건조된 옷들을 바로 옷장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평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상위 10개 제품 중 8개가 LG전자 제품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삼성전자의 제품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력과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교실 안은 점점 더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메리는 최근에 부모님 댁의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귀를 쫑긋 세웠죠.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세탁기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시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교실 뒷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나였죠.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날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가전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를 넘어서 국제 무역과 정치적 관계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미국의 한 유명 가전제품 리뷰어가 실제로 진행한 비교 실험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교실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모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오늘 수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유명 리뷰어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4개의 다른 브랜드 세탁기를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LG와 삼성의 한국 제품, 미국의 브랜드,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 실험은 지난해 실시된 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 테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죠. 영상은 다시 재생되었고 3가지 테스트가 차례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는 48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였는데 놀랍게도 한국 제품들만이 끝까지 정상 작동했어요. 중국 제품은 18시간 만에 멈췄고 미국 제품은 32시간을 버티다가 과열로 정지했다고 해요. 두 번째 테스트는 과적 상황에서의 성능 테스트였어요. 이불과 청바지, 수건을 한꺼번에 넣고 돌렸는데 한국 제품들은 거의 소음도 없이 완벽하게 세탁을 마쳤답니다. 반면 다른 제품들은 심한 진동과 소음을 내며 겨우 작동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다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이를 이뤄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터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탁기의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들은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직접 구동 방식으로 기존의 벨트 구동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유수의 호텔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 파리의 리츠, 뉴욕의 플라자, 호텔 등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들이 LG와 삼성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구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제품과의 비교 부분이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추월에 성공했죠. 현재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 제품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의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LG와 삼성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과 기술력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속에 이렇게 많은 기술과 혁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이날 수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화제를 돌리셨고 그때부터 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기후적 특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유명한 동남아시아는
세탁기가 단순한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설명하시며 왜 세탁기가 필수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옷이 쉽게 젖고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세탁을 해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세탁기의 성능과 내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세 국가 모두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태국의 경우 LG전자가 세탁기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 소비자들이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의 한 주부였는데 그녀는 10년 넘게 같은 LG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여러 번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구성이 바로 한국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운 날씨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잦은 스파이크성 전압 변동이 있는 전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필리핀의 사례였어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세탁기들은 거의 고장 없이 작동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세탁기의 특별한 기능들을 설명하셨어요. 열대성 기후에 맞춘 항균 코팅, 습도 조절 기능, 그리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에도 제품을 보호하는 특수 회로 등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앉아있던 친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아 보였죠. 교수님은 친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제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최근 태국에서는 반항 감정이 고조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들이 철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센터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철수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친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셨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에서 한국 가전제품들이 보여준 놀라운 내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한 태국 소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2010년에 구입한 LG 세탁기가 아직도 첫날처럼 작동한다고 하네요. 교수님은 태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한국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죠. 현재 태국에서는 새로운 한국 가전제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년 된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7년 된 LG 세탁기가 신품 가격의 1.5배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이나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가정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20년 동안 써온 LG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샀지만 3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이나 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어서 더 심각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중국산 세탁기 사용 중 과열로 인한 화재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탁 도중 갑자기 도어가 열리면서 온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품들이 현지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의 전자제품 제조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많은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방콕의 거리 시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가격도 한국 제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순간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인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본 것을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인영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태국의 대형 가전 매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산 세탁기를 구매한 소비자의 67%가 6개월 이내에 불만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 소비량이 기존 한국 제품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고 세탁 시간도 평균 40분 더 걸린다고 해요. 친나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중국 제품들도 많이 발전했답니다. 교수님은 이때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LG 브랜드의 코인 세탁방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 세탁방들은 예약이 하루 종일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긴 줄이 늘어선 코인 세탁방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국 세탁기로 빨래를 하기 위해서죠. 특히 고가의 의류나 정장과 같은 옷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세탁을 한다고 하네요. 인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 제 태국 친구도 이런 세탁방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다른 세탁기를 사용하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옷감이 쉽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한국 가전제품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 관세도 크게 올랐죠. 일부 소비자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 구매를 시도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서 품질 보증이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나는 이번에도 반박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 대신 다른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친나 학생, 혹시 본인 댁에서는 어떤 가전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친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희 집은, 한국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 부모님께 연락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사진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공부도 없으니까요. 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답니다. 잠시 후 친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을 찍어 보내주신 거였죠. 교실의 모든 시선이 친나의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LG 로고가 선명한 세탁기가 보였고 거실에는 큼직한 LG TV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친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이건. 친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친나 학생,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의 부모님께서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동남아시아의 높은 습도와 잦은 세탁 필요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한 거리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이 시위는 지난주 방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최근 태국의 중고시장 동향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고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끄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최근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반한 감정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태국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200개 이상의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중 30개 업체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인 실직자만 1만 5천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달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특히 방콕 인근 공단이 받은 타격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공단의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식당, 상점, 숙박업소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전제품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의 태국에서 에어컨과 세탁기는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제품들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친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술과 신뢰는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소비자 신뢰는 단순한 브랜드 가치를 넘어섰죠. LG전자의 세탁기가 태국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 10년 넘게 고장 없이 작동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갈등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매일 수백만 가구가 세탁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국제무역이 단순한 상품의 이동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국제무역 전문가로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하길 바랍니다. 무역 정책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세탁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가의 경제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세탁기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태국의 소비자들도 다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가전제품을 쓰지 못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당연스럽게 사용했던 가전제품들을 쓰지 못하자 생기는 불편함을 보니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전제품은 어느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식품들이 보이고 한국인들은 이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태국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잔입니다. 국제문화학을 전공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에 의해 수업을 들으러 왔죠.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식문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할 준비를 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음식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베트남의 경우 현지 소비자의 78%가 한 달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5%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5%로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의 한식당 수가 2년 사이 3배 증가했어요. 말레이시아는 59%를 기록했는데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은 52%를 기록했고 특히 편의점 판매 한국 식품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상세한 통계 그래프를 띄우시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선호도와 그 이유입니다. 20대의 경우 85%가 한국 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중 73%가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어요. 30대는 72%의 선호도를 보였고 이들은 주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40대는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건강식으로서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특히 김치와 발효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별로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K 콘텐츠의 다양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국 식품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동남아 시장에서 전년 대비 45% 성장했고 농심의 라면 제품은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시장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15% 상승한 수치예요. 태국에서는 23%, 말레이시아에서는 1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 한국의 소스 제품들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추장은 전년 대비 55%, 김치는 4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온라인 배달앱에서의 한국 음식 주문 비중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그랩푸드와 푸드판다 같은 주요 배달앱에서 한식당 주문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어요. 메뉴별로 보면 치킨이 전체 주문의 2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불고기 22%, 떡볶이 18%가 뒤를 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프리미엄 한식당의 성장세인데 고급 한식 주문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어요. 이는 한식이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 프리미엄 다이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달앱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문 피크 타임이 저녁 7시에서 9시에 집중되어 있고 주말 주문량이 평일 대비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트렌드는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한국 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지화된 한국 식품의 성장세예요. 예를 들어 현지 제조 한국 소스의 판매량은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전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식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죠. 2023년 기준으로 약 12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3.2억 달러로 가장 높고 소스류 2.8억 달러, 과자류 2.1억 달러, 음료 1.9억 달러, 기타 식품이 2억 달러를 차지했어요. 특히 방콕의 경우 전체 레스토랑 중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달해요. 이는 2021년 5.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식당의 업태별 분포인데요. 고급 한식당이 22%, 중저가 한식당이 45%, 길거리 음식점이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쇼핑몰에서는 한식당 입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주요 쇼핑몰의 식당가에서 한식당은 평균 대기 시간이 타 음식점 대비 1.5배 길다고 합니다. 태국 소비자들의 한식 소비 패턴을 보면 20대에서 30대 여성의 경우 매주 평균 2.3회 한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에서 한식 관련 해시태그 사용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156%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태국 현지 편의점 체인들의 한국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는데 특히 야식 시간대 판매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당들을 살펴보면 불고기와 삼겹살이 전체 한식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한식 프리미엄 바비큐 레스토랑은 평균 예약 대기 시간이 2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떡볶이가 28%를 차지하는데 주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방콕 시내의 길거리 음식점 중 한국식 떡볶이를 파는 곳이 2023년 한 해 동안 250개 이상 늘었다고 해요. 한국 라면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태국 전체 라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23%에 달해요. 특히 매운맛 라면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죠. 치킨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방콕 시내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2023년 한 해 동안 180개 증가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67% 신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주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비비고 브랜드로 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2023년 비비고 만두의 태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42%를 기록했습니다. 만두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달성했죠. 농심은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태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방콕 근교에 제2공장 건설을 결정했어요. 특히 태국 고유의 매운맛을 접목한 또명 신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또명 신라면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제품이었거든요. 오리온과 대상의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태국 과자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기록 중이에요. 대상은 청정원 브랜드로 태국 소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 특히 고추장의 경우 현지 대형마트 판매량이 매월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태국에서 열린 서울푸드 인 방콕 전시회는 이러한 성과를 잘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90개의 한국 식품 기업이 참가했고 3일간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어요. 특히 태국 유통업체들과 10억 원의 MOU가 체결되었고 현장 계약액만 8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성공 이면에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최근 한국 음식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태국 기업들이 한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현지 식당에서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한국 음식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방콕에서만 3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인데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나띠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히려 한국 음식점들의 가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통 한국 음식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태국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보통 한국 음식은 태국 음식의 3배 정도 비쌌거든요. 그 말을 듣자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차이를 생각해봐야 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인데 반해 태국은 1만 1천 달러로 3.2배의 차이가 있어요. 최저임금도 한국이 시간당 9,620원인데 태국은 3,450원 수준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식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은 기본 양념만 해도 운송비가 30%, 관세가 15% 정도 붙어요. 신선식품의 경우는 더 심해서 운송비가 원가의 45%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진 학생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일부 태국 업체들은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가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죠. 2023년 방콕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방콕 시내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식당 중 35%가 한국과 무관한 업체였어요. 이들은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팔면서도 정통 한식의 80%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번화가의 경우 10개의 한식당 중 4개는 가짜로 확인됐고 관광객들이 많은 시암이나 아속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죠. 나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면 누가 자주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태국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교수님은 이 논쟁을 정리하듯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요. 법적으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 경쟁 행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고려해 대화로 해결하려 했죠. 대신 한국음식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정통 한식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식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법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방콕 시내 150개의 한식당이 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 마크를 매장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어요. CJ 제일제당의 경우 방콕 외곽에 8만 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태국 CP그룹과 협력하여 유통비용을 30%가량 절감했습니다. 농심은 현지 쌀국수 제조업체와 협력해 쌀로 만든 라면을 출시하여 재료비를 25% 줄였고 이를 통해 제품 가격을 20% 인하할 수 있었죠. 특히 두 기업 모두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해서 고추, 마늘, 생강 같은 식재료의 현지 조달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초에는 한국 식품의 평균 가격을 20%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메모하면서 문화적 충돌이 경제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닌 더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뉴스 기사들을 띄우셨어요. 지난달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발단은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한국여행 거부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이 움직임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한글로 된 간판에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사건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난주에만 방콕에서 12건의 한국 식당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곳이 방화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물을 마시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도 한국 제품 진열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대형마트 체인 빅시는 한국 식품 진열대를 70% 줄였고 세븐일레븐도 야간에는 한국 식품 판매를 중단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 코리안 푸드 캠페인이 시작되어 일주일 만에 80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동참했습니다. 나띠가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우리 입맛도 무시하면서 한국식이 최고라고만 하고. 그때 예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현지화된 제품도 만들고 가격도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말을 들으시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단체들은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안티코리아 무브 타일랜드라는 단체는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었고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독려했죠. 이들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태국 기업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CJ제일제당의 태국 법인은 2024년 3분기에만 전년 대비 매출이 65% 감소했고 농심도 45%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였죠. 한국 식품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들이 협박을 받는 일도 발생했어요. 결국 지난주 주요 한국 식품 기업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태국 시장에서의 잠정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방콕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농심도 현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죠. 오리온은 태국 내 매장 25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대상도 현지 법인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소주가 타겟이 되고 있죠. 최근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한글로 선물, 건배, 태양, 추가 등을 써놓은 가짜 소주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타이스피릿, 타완당 1999 같은 현지 주류 업체들이 한국 소주와 동일한 초록색 360ml 병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은 실제 제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가짜 소주들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극 무늬 부채로 장식한 선반에 진열하거나 한국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죠. 가격은 정품의 절반 수준인 8, 90바트, 한국 돈으로 3,200원에서 3,600원 정도입니다. 현지 술집들도 대부분 이런 가짜 소주만 취급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방콕 시내 주류 판매점 중 68%가 이런 가짜 소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42%가 이를 진짜 한국 소주로 오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태국 현지법으로는 이런 모방 제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 라벨을 영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태국은 8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체 시장을 물색하고 있어요. CJ제일제당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농심은 필리핀 마닐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상 역시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죠.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미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태국의 85% 수준이고 정부의 외국 기업 우대 정책도 매력적이에요. 필리핀은 영어 사용 인구가 많아 글로벌 마케팅에 유리하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손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은 5년간 법인세 면제를, 필리핀은 산업단지 무상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태국 현지 기업들의 제품은 어떤가요? 품질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한글 패키지를 사용한 현지 제품 중 45%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짜 소주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들의 실제 선호도입니다. 방콕 소비자 연구소가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82%가 한국 기업 제품을 선호했어요. 맛, 품질, 위생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 제품들은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나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발표한 후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코리안 푸드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잔류를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나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류의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음식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식문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교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을 불매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태국인들에 대해 분노감이 느껴지면서 한국의 파급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며 다급해집니다. 그리고선 어딘가에 연락을 한 후 그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대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누구였으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수라장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엘라입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 학기에 아시아의 이민 정책과 사회 변화 수업을 듣게 됐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강의실 분위기가 좀 긴장되어 있네요.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예고하신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는 날이거든요. 특히 우리 수업에는 한국 학생과 태국 학생들이 꽤 있어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죠. 자, 오늘은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최근 한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보여주신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무려 40만 6,709명. 그 중에서 태국인이 35%인 14만 122명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태국인 19만 171명 중 74%에 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4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리타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고 옆자리의 한국 학생 희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적고 있었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태국인들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 KETA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와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죠. 관광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고 입국 심사도 간소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태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했고 입국 후에는 건설 현장이나 농촌, 공장 등의 불법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충주에서 적발된 47명의 태국인들도 이런 경로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정보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죠.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자가 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충북 충주시에서 최근 적발된 47명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죠. 이런 대규모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였어요. 니타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통계 자료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하지만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니타,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불법 체류는 단순한 통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한국의 외국인 범죄 통계, 사회보장제도, 악용 사례, 탈세 문제 등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죠. 이런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체류 기간 초과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6개월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주요 범죄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니타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 편파적이에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비인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니타 씨, 제가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희진은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5월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새벽 시간대에 차량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쳤어요. 이 사고로 SUV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했고 임산부를 포함해 운전자 2명과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쳤죠. 특히 임산부는 7개월의 만삭이었는데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게 들통날까봐 피해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경찰이 6개월 동안 쫓았지만 잡히지 않다가 결국 지난달에야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검거됐죠. 니타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희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마약 사건이에요. 해남과 진도 지역에서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16명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거래했는데 이들의 수법이 정말 교묘했어요.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새벽에 항구로 들어와 불법 거래를 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대요. 심지어 인적이 드문 섬 지역 야산에 재배 시설까지 차려놓았죠. 이들은 태국에서 야바라는 약을 국제 특송으로 반입했는데 택배 상자 안에 과자나 화장품을 위장해 넣어뒀대요. 경찰이 8개월 동안 잠복 수사를 벌여서 겨우 검거했는데
압수된 무게만 해도 3kg이 넘었고 시가로 따지면 3억 원이래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화면에 새로운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경찰이 압수한 약들과 재배 현장의 사진이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주의 한 농가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시골 주택가에서 수상한 소리가 난다는 일일이 신고가 들어왔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농가 안에서는 15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판돈 수천만 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들은 평소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대요. 더 심각한 건 이 돈을 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희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제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더 충격적이에요. 한 태국인 여성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남성을 강제추행했어요. 피해 남성은 평소처럼 허리 통증 때문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성범죄를 당한 거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죠. 그 여성은 2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마사지업소들을 옮겨다니며 일했대요. 결국 지난달에 서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속이 비인도적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니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그건 극소수잖아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극소수라고요? 희진이 통계 자료를 가리켰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태국인 4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들어서만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어요. 교수님이 이때 개입하셨어요. 두 분 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제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보시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어요. 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경찰을 사칭해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르신, 여기 서울중앙지검 김형사입니다. 지금 어르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습니다. 라며 완벽한 한국어로 노인들을 속였어요. 특히 70대 할머니 한 분에게는 무려 5억 원을 가로챘죠. 체포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에서 방송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요.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갔고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의 80%를 태국의 본사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적발된 대규모 밀수 조직 사건이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 30여 명이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수입 신고를 위장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이중벽을 만들어서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과 함께 숨겨서 반입했죠. 해경이 급습했을 때 발견된 밀수품의 가치만 50억 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6개월 동안 무려 8차례나 밀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분석해보니 중국, 홍콩의 범죄 조직과도 연계돼 있었고 한 번 들여올 때마다 평균 30억 원 어치의 물품을 밀수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니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히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체류 자격 위반을 넘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니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들만 나열하시면 어떡해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니타 씨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불법 체류자 관리와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들의 응급의료 비용, 각종 사고와 범죄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하죠. 희진이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를 공유했어요. 제가 최근 조사한 바로는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도 심각해요. 보험도 없고 신분도 불법이다 보니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그 비용이 결국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10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들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도망갔대요. 니타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건 한국 정부가 노동허가를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생각해 보신 거예요? 교수님이 이때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삼성전자는 태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LG전자는 방콕 인근의 대형 공장 가동을 중단했죠. 이유가 뭘까요? 희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태국 내 불안정한 노동 환경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외교적 마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크린에는 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약 5만 명의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류 문화 교류도 급감했죠. 방콕에 있던 한국어 학원 40곳 중 절반이 문을 닫았고 K-팝 공연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니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자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는 것 같았죠. 더구나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가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작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희진이 덧붙였어요. 저는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5년간 태국 내 일자리 10만 개가 추가로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불법 체류 문제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법질서 문제가 아닌 양국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이니까요.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며 한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문제가 아닌 양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는 게 분명해 보였죠. 니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태국 사람들 탓으로만 돌리는 거죠? 한국인들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니까 그걸 파는 거 아닌가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건데 이건 한국인들 책임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컴퓨터를 조작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니타 씨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잘 보여줄 것 같네요. 지난 2월
여수 해경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신원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전화했다며 거래 현장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수 금오도 부근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거래한다는 제보였습니다. 해경은 현지 사투리를 쓰는 형사들을 투입했고 이들은 낚시꾼으로 위장한 채 2달간 잠복 수사를 벌였죠. 스크린에는 수사 과정이 자세히 나타났어요. 형사들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대기하다가 마침내 수상한 거래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새벽 3시경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소형 어선을 이용해 접근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섬 곳곳에 망을 보는 사람을 배치했고 암호화된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거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치듯 육지와 해상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했고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했죠. 이 작전으로 총 12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여수 일대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불법 체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거래는 전혀 없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들은 자국민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판매했고 그 수익으로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사용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구매자들의 명단이 발견됐는데 모두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니타 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의 수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니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죠.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진 후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태국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력을 요청한 횟수가 무려 27회에 달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단 2회에 불과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셨어요. 올해 초 한국 법무부가 적발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의 신원 확인을 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신원 확인을 거부했죠. 심지어 이 문제의 사범으로 체포된 자국민들의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브로커 문제입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등 태국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을 단속하는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 태국 현지 뉴스를 봤는데요.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불법 취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외화 획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태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체류 자국민들의 송금액을 잠재적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분류하고 있죠. 불법이든 합법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실제로 태국 정부 측 사람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인용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매년 수십억 바트의 외화를 송금하고 있다. 이는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하셨어요. 최근 방콕 경찰이 적발한 한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태국 지방 공무원들과 결탁해 위조 서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부터 각종 증명서까지 공문서 위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게다가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한국 경찰이 태국 내 공급책 검거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러한 태국 정부의 태도는 결국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철수는 물론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태국 공장 폐쇄로 인해 현지 협력업체 200여 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약 2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어요. LG전자의 방콕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경제 지표를 보여주셨어요. 더 심각한 건 관광 산업의 타격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방콕과 파타야의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죠. 이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가 연간 20억 달러에 이릅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이었던 의류 제조업도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큰 타격을 입어 방콕 외곽의 공단들이 점차 텅 비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니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니 자국의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컸나 봐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법 집행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류기간 위반 정도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실은 두 나라의 관계와 미래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오늘의 강의는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한 가지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화까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